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이웃나라 일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잡화상점이라든지 이런 의약품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모두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이런 잡화상점 같은 쇼핑몰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잡화상점 같은 문화가 굉장히 좀 많고 독특한 문화들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기업화되고 크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돼서 정말 큰 기업이 되는, 공룡 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이소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그만큼 일본은 약간 요런 시장에 대해서는 쇼핑몰 시장이나 잡화상점 시장에 있어서는 참 창조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인구도 일본 따라간다, 경제도 일본 따라간다, 뭐 부동산 거품도 일본 따라간다, 모든 게 다 뭐 출산율도 일본 따라간다. 대부분 다 일본을 따라간다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일본을 욕하면서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그래도 상황이 완전 다르다, 따라가는 것 같지만, 추세는 따라가는 것 같지만 상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일본처럼 안 될 거다,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어느 누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 공통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일본과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 그리고 뭔가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기업의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추이는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고 있는 것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 거를 분명히 뺏겨서 와서, 그러니까 벤치마킹에서 국내에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일본도 대한민국에 왔다가 괜찮은 걸 보고 벤치마킹에서 잘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 쇼핑몰에서 창조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 일본의 쇼핑몰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동안 국내에서 이런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랑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도 너무 욕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쿠팡에 밀린 롯데 신세계 오프라인 반등 나섰다. 4조 원 쓴 신세계 쿠팡에 밀려. 그러니까 우리 영원할 것 같던 이 1위, 국내 1위 마트 기업이 뭐죠? 요 신세계 이마트죠. 이마트 기업이 쿠팡이라는 곳에 새로운 공룡 기업이 탄생을 하면서 이 마트 기업의 1순위를 내준 적이 있죠. 다시 지금 1위를 뭐 찾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마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쿠팡이라는 거대 공룡 기업에 1위를 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아마존을 꿈꿔왔던 이마트로서는 이게 결국 이런 꿈들이 좌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부터 인구 고령화까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런 마트 시장은 어떠냐라는 거죠. 똑같이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쇼핑 패턴에 변화가 생겼죠. 쿠팡과 온라인 같은 거대 기업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됐죠?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온라인화가 되었습니다. 최저가가 노출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투명하게 모든 가격이 노출되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상품 비용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기업 간의 출혈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소비자는 뭐 알 권리가 생겨서 더 좋아진 거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뭔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게 생겨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나 이런 소매업자들, 특히 소매업자들이 더 힘들겠죠. 공장에서 직접 떼다 파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도매처럼 아예 그냥 원래는 중간 하청업체에 상인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싹 다 없어지면서 내가 직접 떼다 팔아야지 남겠구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최저가 노출을 하다 보니,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내가 공장에서 직접 떼가서 팔아야겠다라고 하며 비용 절감 노력만 하게 되는 거죠. 비용 절감 노력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 둘씩 소매업자들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라지고 결국 돈 많은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가 되었는데,
이들도 힘든 건 똑같다. 마찬가지다. 오프라인 매장은 그저 쇼룸에 불과한 구조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말을 하면 소비 패턴이 좀 똑똑해진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망하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경기 불황이 찾아왔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거죠. 특히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기업이 하필 국내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1위 자리까지 내주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소비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변했냐 보면 일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백화점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서 점점 매출 실적이 줄어들었고,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똑같이 물건만 본 후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서 주문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대형 자파 슈퍼마켓들도 점점 경제의 난을 겪던 중, 힘들어진다 하던 중, 이런 불황 속에서도 점점 매출이 증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자파 유통 체인점인 돈키호테라는 대형 자파 상점입니다. 오늘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돈키호테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돈키호테가 아니라 잘 읽어야 되는 게 돈키호테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편의점의 나라 일본은 보통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했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돈키호테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마감을 하는 영업 전략을 펼치면서 점점 불황 속에서도 매출이 증가하는 외국인의 필수 코스가 되어버린 그런 기업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돈키호테는 창업자가 누구냐부터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창업자는 야스다 다카오라는 요로 분인데, 이것도 참 유래를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29세에 하필 또 노름을 했답니다. 노름을 해서 돈까지 벌었어요. 그래서 종잣돈으로 이분이 지금이 뭐 굉장히 나이가 드셨으니까 한 80세 정도 됐으니까 29세라면 뭐 4, 50년 전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 800만 원이었으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하필 또 노름에서 번 이 종잣돈으로 돈키호테의 전신 도둑시장이라는 것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도둑시장은 보기 편하고 짓기 편하고 사기 편하게 진열한다는 육통업계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슬리면서 1989년 3월에 정식으로 돈키호테라는 업체명, 이런 자파상점명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의도적인 산만함을 통해서 고객에게 보물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재미를 선사하는 영업 전략을 썼고, 고객은 안이한 잔상성을 반드시 알아챈다면서 좋아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구성하고 상품을 확보하고 가격을 설정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창업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 일에 노름은 좋아했을지언정 어쨌든 자기 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돈키호테는 어떤 기업인가? 일본 관광을 하면 항상 필수적으로 들려야 하는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아주 각광받는 장소라고 합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좀 정신이 없어요. 이곳저곳 박스 그대로 쌓여져 있는 진열 방식이 있는데, 이게 컨셉이에요. 그대로 박스 그대로 막 이곳저곳 쌓여 있는 진열 방식으로 유명하고, 또 이런 무질서한 진열 방식을 차별화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고객이 무언가 막 휘짓고 들어가서 보물찾기를 하듯이 제품을 찾으면서 고르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다른 제품까지 추가 구매하도록 운영하는 전략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요 50엔짜리 조그만 미니 과자부터 명품, 잡화까지 모든 제품을 닥치는 대로 판매한다, 뭐 이런 컨셉으로 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 2030 세대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파 산정이 얼마나 대단하냐. 2018년부터 2024년부터 주가를 놓고 보면 계속 우상향한다. 어쨌든 최근까지도 우상향 중이다.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30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일본 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24년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이 약 2조 가까이 되고요. 단기 순이익이 8,3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뭐 다이소도 굉장히 큰 기업인데 요 자파 상점의 체인점인 요 돈키호테도 일본에서는 내놓으라는 공룡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자, 일본 돈키호테 매장 풍경인데요. 도쿄에 있는 건데 요런 이제 시그니처 마크가 있고요. 캐릭터가 있고 안에는 정말 정신없는 이런 상태, 진열 상태가 있는데 무슨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철물점 같은데 정신이 너무 없어서 사실 고르기가 좀 어려웠는데 간 적이 있었지만 이걸 굉장히 영업 전략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상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한다고 해요. 메인 상품, PB 상품, 기타 상품으로 운영을 하는데 요 메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품 상품, 덤핑 상품, 뭐 망한 회사가 버리다시피 하는 상품들을 거의 절반 가격으로 사들인 다음에 30% 이상 할인 판매하는 상품. 이게 실제 돈키호테 매장의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요 메인 상품들이. 그러니까 거의 버리다시피 한 가격을 쉽게 말하면 뭐 당근에서 사와서 그 가격을 또 30% 이상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제품들도 소비자 눈에는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뭐 싸게 샀으니까 쓰다가 버리지 뭐라는 생각으로도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품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PB 상품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생산 원가가 낮아지는 이런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자체 개발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략으로 PB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상품은 다양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조그만 것들, 손톱깎이, 팔톱깎이, 뭐 코털깎이, 뭐 로션, 뭐 헤어, 뭐 컨디셔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자들 화장품까지 해서 모든 걸 굉장히 다양하고 싸게 파는 그런 전략의 기타 상품군이 있습니다. 기타 상품군만 약 10만 종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10만 종. 종류가 10만 개 있다라는 겁니다. 종류만. 수량이 10만 개가 아니라. 그렇다면 전체적인 수량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자, 돈키호테의 영업 전략은 또 있습니다. 메인 상품을 능가하는 이런 PB 상품. 요게 메인 상품보다 어쩔 때는 더 판매가 좋다라고 하는데 웬만한 메인 상품을 대체할 수도 있고 제품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입구부터 진열된 메인 상품이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매우 싼 거죠. 매우 싸니까 한 번 더 깜짝 놀라서 들어가면서 기타 상품, PB 상품을 고르게 되는 거죠. 가격 보고 들어왔는데 박스채로 쌓여 있다 보니까 메인 상품들만 쌓아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기타 상품을 보다가 하나라도 더 구매하게 하는 이런 영업 전략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탄생하도록 만든 판매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명동거리를 이렇게 보면은 뭐 저녁에 뿐만 아니라 아침에 가봐도 특히 저녁에 더 활성화되긴 했는데 명동거리 보더라도 코로나 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들 다니면은 이렇게 판 들고 다니면서 판매 여자 직원인데 일본인한테 일본말, 뭐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말, 외국인한테는 뭐 영어를 써가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판매원의 능력도 이제는 언어 구사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만큼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도 항상 외국인 관광객이 메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구사를 하는 직원들을 쓴다고 합니다. 배치하고 외국인들이 사기 좋아하는 약, 면세품, 화장품군을 다양하게 늘리는 게 돈키호테의 판매 영업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의 의약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죠. 일본 가면 무조건 외국인이 사오는 물품이 뭐죠? 바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일 겁니다. 저도 일본 가면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가보면 의약품만 사왔던 것 같고 제 주변에도 일본을 또 자주 가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저희 친형도 갔다 오면 항상 의약품을 사다 주더라고요. 굉장히 좋다고. 동전 파스부터 시작해서 어떤 바르는 약까지 정말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이 그런 의약품을 굉장히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효능도 좋고. 어쨌든 일본의 약품은 이런 효능도 좋고 사다 주는 것 자체가 그냥 선물이 되어버립니다. 의약품 자체가.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조금 찬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게 제가 일본 갔다가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장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요 스토파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지사제 같은 건데
드린 적이 있어요. 사가지고 와서. 저희 어머니가 좀 특히 뭐 여행 가거나 장거리 가시면 장이 예민하셔서 화장실을 정말 왔다 갔다를 매우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 없이 씹어먹는 지사제를 하나 사다 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갖고 갔다가 놀러 가서 갖고 왔다가 매우 요긴하게 사용한 적이 있다고 저한테 아주 고맙다고 제가 찬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일본 하면 의약품은 빼놓을 수 없는 의약품과 건강식품은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돈키호테의 기업은 이런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판매도 현재도 지금 다양해지고 매출도 증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의약품인데, 의약품을 처음부터 쉽게 팔 수 있지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 일본에는 의료법 그리고 약사법이 한국하고 좀 다르죠. 약품법이. 그래서 순탄치 않았는데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면 이래요. 일본 의약품 분류 제도는 조금 한국보다 까다롭습니다. 일본의 의약품은 제1부터 3류까지 나뉘게 되는데, 요 1류는 의사 설명이 꼭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약이고, 그러니까 약사가 있어서 직접 설명해 줘야 되고, 보통 우리가 사는 건 2류, 3류입니다. 설명은 필요하지만 그냥 자격만 있으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약품을 매대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다가 정부 제도에 의해서 이게 막혔었어요. 돈키호테 이런 판매가. 그래서 뭐 그만두나 포기하나 했는데, 이 창업자 야스다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09년에 이런 의약품 등록 판매자 제도가 생겨나면서 이것을 도입해서 판매를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요 등록 판매자 제도란 무엇이냐? 일본에서 약사 이외의 사람도 일정 교육과 시험을 거치며 일반의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에서는 원래 매대 의약품을 놓고 팔다가 그럼 매대만 놓지 않고 진열하지 않다가 사람이 찾아주면 이거를 의약품을 설명해주고 갖다주면 되는구나, 판매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순탄치 않았어요. 일부 반대하는 정치계 쪽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가 됐었는데 또 판매를 못할 뻔하다가 이제 조금 똑똑하죠. 참, 이 돈키호테 창업자 야스다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생겨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의약품을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에 말을 하면서 이제 의약품을 정식적으로 소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키호테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배경이 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 판매 인증을 받는 매장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겁니다. 판매 가능한 게. 요게 등록 판매자 제도입니다. 일본에. 까다롭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했죠? 한번 보면 돈 되는 곳에는 기업들이 항상 벤치마킹은 필수로 한다고 했죠. 자, 따라하자 대한민국. 뭘 따라했죠? 바로 일본의 자파상점을 따라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에 삐에로 쇼핑이라는 여기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자파상점이. 여기 매장 모습인데, 그 당시에 이마트 기업에서 삐에로 쇼핑이라는 매장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18년 6월, 약 5년 전이네요. 7년 전이네요. 네. 코엑스 몰인데요. 죄송합니다. 코엑스몰 1호점을 시작해서 홍대, 강남, 명동 등의 주요 상권 곳곳에 땅값이 비싼 곳곳에 매장을 오픈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지만, 아까 같은 일본의 듬성듬성 막 짐이 잔뜩 쌓여있는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짐이 너무 많아서 소비자의 불편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지가 않았고요. 결국 임대료만 비싼 명동부터 폐업이 시작을 해서 결국 모두 한국에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다른 게 이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걸 진열을 막 해놓는 걸 재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문화지만, 한국은 진열을 막 해놓는 걸 이게 재미로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피로도가 좀 쌓이는 거고, 사실 일본 하면 어디 가야 된다, 이런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맞고요. 자파상점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도 경복궁 이런 데를 가지 삐에로 쇼핑을 오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아마 망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삐에로 쇼핑이 또 망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게, 벤치마킹이라는 건 사실 어떤 걸 토대로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은 컨셉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요거는 삐에로 쇼핑에 붙어 있던 안내문, 설명문인데요.
먹는 것부터 명품까지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고 가격이 제일 저렴한 자파산천 컨셉. 아주 돈키호테하고 똑같습니다. 요지경 만물상. 뭐 이 담당자가 일본을 갔다 와서 나름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아쉽게도 너무 똑같이만 따라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같은 시장,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관점의 결과 비슷한 경쟁사들은 어떻게 됐나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한 개 매장으로 시작을 해서 18년도면 아까 말한 삐에로 쇼핑 오픈한 거죠. 그때 뭐 했냐? 다이소는 1200개 매장을 오픈 확장을 하고 있었고 온라인 다이소 몰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2008년부터.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다가 2023년 12월에 통합 재오픈을 하면서 이때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다이소도 온라인 다이소라고 해서 온라인 다이소 쇼핑몰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쿠팡은 말할 것도 없죠. 뭐 2010년 8월에 창립을 오픈해서 처음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약 1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1위 물류기업 뭐 이런 마트 기업이 돼버렸는데 소비 형태가 온라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꾸준하게 쿠팡 로켓 배송에 투자를 한 결과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죠? 예전에는 위탁 판매만 했었는데 위탁 판매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플랫폼만 열어놓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소매업자들이 들어와서 팔면 알아서 택배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건 매우 느리다 보니까 아예 쿠팡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자체 물류에다가 자기가 산 제품들을 올려놓고 재고로 쌓아놓고 아예 자기네가 직접 새벽에 배송을 하는 새벽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승승장구와 매우 큰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온라인 기반으로 시작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장, 즉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이마트잖아요. 이마트 기업은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승부를 봤다라는 거. 다른 경쟁사는 온라인몰을 승부를 봤다라는 게 조금 틀린 행태 같아요. 물론 오프라인 매장도 저는 굉장히 좀 사실 있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행태가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온라인으로만 변화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무언가의 감성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같은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1위 기업인 이마트조차도 이런 생각은 조금 한 발 늦게 깨달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분명 장점도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따라하지 못하는 영역의 문화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만의 그 독특한 고유한 냄새가 나는 문화들은 저는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따라하면 결국 일본스러워서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독창적인 무언가가 나와야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분명 돈이 되는 시장에는 기업의 벤치마킹들이 들어갑니다. 시대가 변했죠. 글로벌한 이런 시대에서는 소비자들이 그냥 따라만 했구나, 별 메리트 없이 따라만 했구나, 아니다, 공을 들여서 조금 상세한 디테일한 면까지 신경을 썼구나라는 거를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적으로 똑똑함을 인증받은 민족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는데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일본 따라가지 않게 따라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을 조금 쫓아내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로 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조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도 참 재밌는 문화고 좋은 문화가 있는데 일본만 따라가지 말고 이런 기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다른 부분을 창조해내고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한국만의 시장 문화를 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대기업인데 요즘은 좀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진 대기업이 돼서 국위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가게들이 좀 나올 수 있게 그런 매장들, 아까 같은 돈키호테 같은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